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뜨거운 1년을 보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그 결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주 커다란 결실로 여러분께 다가올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사순환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좀 더 예뻐해주고 여러분들을 좀 더 다독여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매몰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셨나? 저와 함께 강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평 보기 전에 난이도 어땠나요? 난이도.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 어떠셨나요? 제 생각으로는요, 저도 문제를 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는 딱 40분에 맞춰서 저도 막 풀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여러분과 그 긴장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봤지만 저는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그 가다반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엄청 긴장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게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검토도 한번 해야 돼서 30분 안에 여러분께 가다반 드려야지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30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가다반 받아 보셨죠? 그리고 바로 채점해 보시는 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막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는 순간이 꽤 많았어요. 그게 막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뭐 예상하지 못했다기보다 생각보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감 난이도로요. 작년에 비교해서 재작년에 비교해서 조금은 좀 쉽게 느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난이도 민법 특히 민법이에요.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방법이 정량적인 방법이랑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번 있죠.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혹시 체감 난이도를 좀 쉽게 느끼셨던 분들 혹은 좀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 결론은 그냥 평이했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작년, 재작년 한번 최근 한 4년 정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조문지문, 판례지문 우리는 외에는 나오지 않죠? 예, 나오지 않고요. 거의 2대 8 비율로 생 조문만 물어보는 문제하고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가 딸려 있는 문제들 합하면 한 17문제, 18문제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문 문제와 판례 지문 문제는 합해서 100개, 비율은 약 2대 8 정도로 예년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굳이 사례형이라고 써놓은 이유하고 박스형, 정지문형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어떤 형식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정지문을 높이거나 정지문 비율을 높이거나 박스 지문을 많이 하거나 박스 지문을 4개가 아니라 5개로 하거나 혹은 사례형 문제를 한두 개 정도를 넣으면 왜 난이도가 올라갈까요? 음? 여러분 시험은 거의 타임어택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들어가면 네,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감이 느껴져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엄밀히 표현하면 정량적은 아니죠. 자, 형식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여러분? 최신 판례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짱돌이라고 부르는 문제들 있죠. 굉장히 구석에서 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기출 안 됐던 문제에서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맨날 봤던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저 안에 세세한 부분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겨우 그게 인정되는 그런 판례들 네, 그런 걸 냈을 때 좀 정성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쵸? 막 너무 지저분한 문제 혹은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 시험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진 않다. 그런데 사례형은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작년부터 안 나왔고 21년도도 네, 두 문제 뭐 한 문제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박스형도 올해는 지금 세 문제, 두 문제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풀이는 제 일책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3번, 5번이 나왔는데 이게 무늬만 박스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지문이 두 문제 나왔는데 무늬만 정지문이에요.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박스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중에서 그 선의 취득 문제 보시면요. 이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지문이 4개인데 맞은 게 3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배려를 우리 법원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너무 치사한 방법 쓰지 말자.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분석 자료만 보면 예년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파트에서 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민법 총칙에서 한 문제씩 줄죠. 그렇죠. 한 문제씩 줄죠. 그리고 물권법이랑 채권법은 한 문제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1문제, 7문제, 10문제 나왔고요. 친상법은 친상법인데 친족 상속법인데 이번에 3문제 전부 다가 상속법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속법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으면 한 5가지 파트 정도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봐라. 왜냐면 제가 뭐 유류분 말씀드렸죠. 올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공개 변론이 유류분이 잡혔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 대기업도 조금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유류분 또 제가 친족법이 나오면 이혼이 굉장히 유력할 거라고 했는데 친족법은 아예 시험 문제 안 났어요. 그렇죠. 상속법 그리고 당연히 상속법이니까 우리 상속회복 청구권 999조는 한번 꼭 보고 들어가셔라.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다 그쪽에서 다 나왔죠. 자, 그리고 기타라고 돼 있는 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그런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그냥 위임이에요. 위임. 사실상 위임. 하나는 위임 내 지문 중에서 3개가 위임이어서 그냥 저는 위임으로 채권법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요 부분만은 띄어가지고 제가 굳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좀 보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자료에 있는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면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쵸? 민법 총칙은 그렇다 쳐요. 근데 가장 우리가 시험 많이 공부하는데 좀 힘줘서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목적도 물론 힘줘서 공부를 하지만 네, 의사표시, 대리, 그렇죠. 네,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소멸시효는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소멸시효도 야 이렇게 나오네? 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또 법인 파트도요. 법인 파트도 네. 이거는 메인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사가 나왔죠. 이사. 예, 그래서 뭐 목적은 103조 나왔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그래서 조금 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힘 줘서 공부하는 부분이 아닌 약간 좀 사이드 부분이 아닌가 싶은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결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물권법에서는요, 소유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총유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이 좀 많아 보이는데 총유는 원래 우리는 여기서 배웠죠. 법인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도 점유취득시효니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소유권 쪽에서 몰아서 문제가 나오고 담보물권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채권법에서는요, 총론에서는요, 취소권이 이게 8이 8문제라는 말이 아니고 8번 문제라는 말이에요. 한 문제 나올 때에서 그냥 나오고요. 채권 소멸에서는요, 제가 상계 반드시 나온다기보다는 아주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상계. 그리고 변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제보다는 상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채권량도 채무인수 안 나왔고요. 채권 대위권 문제가 안 나왔고 채권자 취소권에서 네. 민법 총칙이랑 물권법이랑 채권 강로 전부 다 채권자 취소권, 즉 사회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라고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약 2문제 정도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 강로는 뭐 크게 걱정할 막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5문제 하고 친족법은 상속법이 나왔습니다. 3문제.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걸 봤을 때 선생님 너무 구석에만 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맨날 공부하는 뭐 채권자 대위권이니 대리니 막 이런 표현 대리니 이런 부분 있죠.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 적 많습니다.
그런데 좀 지금 보시면 기타에 두 문제로 되어 있어요. 채권 강론 중에 기타가 두 문제라고. 그쵸?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OX 문제 같은 데서는 절대 뛰어넘지 않고 문제 다 봤죠. 왜 그랬냐면요. 그 부분이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판례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부분은 결국에 조문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문이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다 풀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거기서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보고 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최신 판례 우리 시험이 가장 큰 특징이 제가 굳이 두 가지를 꼭 민법 시험 보는 거 많죠. 다른 시험들도. 그 중에서 우리 시험만의 독특한 점 두 가지라고 치면 하나는 최신 판례를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가리지 않는다.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고 민법 전체적인 부분에서 리딩 판례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근데 최신 판례가 거의 안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죠. 선생님 검색해보니까 최신 판례던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 23년 판례도 있고 22년 판례도 있을 텐데요. 그 판례들은요, 그 전에 있었던 판례들을 다시 한번 적용한 판례들, 적용한 판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1.5년도 2022년 혹은 2023년에 나온 판례는 뭐 한 문제 정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판례를 심지어 몰라도 되는 문제고요. 그 판례도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던 최신 판례집에 한 줄로 정리해 가지고 있는 그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3년 정도로 늘려서 2020년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 2020년 판례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례 한 문제 정도 있고요. 또 몰라도 되는 문제. 몰라도 된다기보다는 몰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또 한 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최신 판례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판례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나머지 판례들은요 딱 나와줍니다. 완벽한 리딩 판례 혹은 리딩 판례의 예시 판례 혹은 파생 판례들 있죠. 파생 판례들은 약간 좀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당황만 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체감 난이도가 조금 쉽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반면에 좀 막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들이나 평소에 잘 공부 안 했던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당황해서 그냥 조문대로 풀면 되는데 그냥 너무 당황하셨던 분들은 체감 난이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제 결론은 그래서 좀 평이했다, 예년 수준이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돼 있죠. 자, 초반에는 조금 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할게요. 우리 시험에 지금 초시를 보셨거나 한 두세 달 공부하고 보셨던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 시험 문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궁극적인 스킬 뭐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읽기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본인의 역량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 그리고 본인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푸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어떤 거 보셨을까요? 지금까지? 중요한 시험들 수능 한번 보셨을 거고요. 뭐 학교 다니면서 대학 시험 보셨을 거고요. 혹은 법학 전공이신 분들은 혹시 2차 사례 논술형 문제 푸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시험 어떤 걸 보셨던 여러분들은 항상 들으셨던 말이 있을 겁니다. 예단을 갖지 말아라. 문제의 답안은 니네들 마음대로 쓰는데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예단을 갖지 말아라. 만약에 예단을 가졌는데 문제에서 한번 꼬아버려요.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닌가요? 특히 객관식은 더하고요. 주관식, 특히 서술형 문제 아예 풀지를 못하죠.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예단을 갖지 말아라 제발 꼼꼼하게 읽어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민법은요. 예단을 갖지 않으면요. 합리적으로 예단을 갖지 않으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풉니다. 지금 보세요. 길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지금 1번은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 회차가 작년보다 이 길이가 좀 짧아요. 그리고 많이 느끼셨죠? 그나마 짧아도 이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언제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봅니까? 즉, 이 판례를 알면요. 알면요. 아는 부분, 핵심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시고, 모르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하지만 그 넘어가는 스킬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틀을 잡기입니다. 틀 잡기.
보실까요? 보증채무죠. 보증채무 틀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보증채무 저는 항상 이렇게 들리죠. 지금 문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나요, 여러분? 응? 왜 이렇게 그렸나요? 그렇죠, 독립성이죠, 독립성. 자, 보증채무의 성질 4가지 보셨어요? 동독에 가면요, 보부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증을 잘 서주더라.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두문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몇 개만 써요. 네. 그런데 왜냐면 이 두문자에 치여가지고 내용을 기억 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는 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동독 보부라고 해서 자, 독립성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또 부종성 가지고 있어요. 부종성.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부종성하고 독립성이 뭔가 어긋나 보여. 우리 담보물권 할 때 부종성 많이 했잖아요. 부종성. 그렇죠. 부종성이 뭐 있어요? 성립상의 부종성, 이전상의 부종성, 내용상의 부종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판례긴 한데, 여러분 판례긴 한데 요 두 가지가 있다. 라는 점은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종성과 독립성이 가장 헷갈리는 파트가 요 보증채무하고 플러스 소멸시효가 되면 소멸시효가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요. 주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요. 보증채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되죠. 이게 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은 뭐예요? 소멸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종성. 성립상의 부종성이니까요. 성립상 얘가 사라졌으니까 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완성이 아니라 완성의 중단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죠?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중단됩니까? 중단됩니다. 왜? 부종성이구나. 이건 부종성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이거를 부종성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중단됩니까? 보증채무. 이거는 자, 채무 여러분이 채권자로 생각해봐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증채무한테 안 했어요. 그래서 보증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적 담보가 날아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단시킵니다.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 뭐죠? 연장. 확정 판결로 연장됐을 때 보증채무 연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요한 거 반대는 안 되죠? 자, 요 정도. 원래 여기에 한 3개 정도 더 있죠. 3개 정도 더 있고 원용권자까지 하면 이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면요. 저 항상 제일 먼저 요 콤마부터 찾으라 그랬죠. 콤마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그때 딱 끊고 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다.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얘네들 얘기하겠구나. 근데 얘네가 아니라 이거 판례네. 지어손해금이든 그럼 연체 이율 나오겠지. 연체 이율든 자, 하나는 주채무자는 민사채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경우에는 따로따로 적용이 된다. 그 말 하는구나. 그러니까 맞는 지문. 자, 니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딱 끊고 보시면요. 여기서 이미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취소권과 해지권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 권리죠? 너무 많이 얘기했죠? 계약 당사자 권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보증인이 직접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틀렸다고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는데 한번 우리가 틀을 한번 잡아보자. 틀잡기로 한번 틀을 한번 잡아보자. 자, 주채무자예요. 채권자고 주채무자예요. 자, 병이 보증채무자입니다. 자, 그럼 주채무자가 보증채무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건 사실, 주채무의 존재, 보증채무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그냥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자,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항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최고 검색의 항변권 할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런데 주채무자가 만약에 주채무자가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이 있으면요. 그러면 요 권리 여기서 요 두 개가 플러스 되면요. 이행 거절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435조에 보면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또는 해제권이 있는 동안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요거 말고 상계권이 있거든요. 상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선생님 왜요? 왜냐면요. 얘네들은 다 조문에 있어요. 다 조문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틀 잡기 맨날 틀 잡는다 하죠. 이게 뭐예요? 틀 잡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민법에서?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죠. 시체법의 민법이 뭐야? 민법이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래요. 그냥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즉 너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 너 있어 없어 이거잖아요. 이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송법이 있어야 돼요. 절차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권리들, 즉 실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다고요. 그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에? 소송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민사소송법 배우잖아요. 그 소송의 아주 정치한 어떤 논리와 절차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소송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행 청구할 때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항변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데 항변을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두 개고 주채무자는 뭐였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멸시효 항변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틀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요. 문제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디귿. 채권자와 두 채무자. 확정 판결 바로 나오네요. 확정 판결의 주채무자가 확정돼서 시효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연장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벌써 틀 잡는 데서 다 나왔잖아요. 리을 정도가 좀 예시 판례고 파생 판례인데 요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시험에 여러분 좀 제가 쉽게 느꼈다는 거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쉽게 느꼈을 건지. 답이 확 보입니다. 네. 좀 애매한 판례들이 꽤 많고 여러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판례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틀린 걸 고르시오잖아요. 틀린 게 명확해요. 네, 다행히도. 리을 같은 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 제가 OX 시간이랑 기본서 시간에 이걸 한 번씩 다루기는 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왕건설 사건이라고. 네, 굳이 잠깐 그려볼까요? 잠깐만. 자, 도급인이 있어요. 자, 건설사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도급인이 일을 맡겨요. 수급인에게. 야, 네가 일 하나 해라. 이게 대왕건설이에요. 대왕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 조금 이따 회사 이름 또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이건 대왕건설 사건이구나.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도급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열받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네, 공기가 늦춰진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본인 도급인 돈으로 집 짓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다 빌려온 거라니까요. 인건비도 들고 하루하루 공기가 늦춰지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뭘 걸어놔요? 네, 지체상금이란 걸 걸어놓습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은 뭐죠? 뒤에 예정 분들. 그렇지. 손해배상의 예정. 자, 그런데 이 지체상금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 보증인 한 명 데리고 와서 연대 보증인으로 연보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인데 보세요. 도급인으로는 연대 보증인과 관계해서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 말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각종 장치를 가져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체상금이 발생했잖아요. 실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예, 수급인이 대왕건설이 예, 부도가 납니다. 네,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요. 이 도급인은 뭐를 할 수 있었냐면요. 만약에 얘가 지체상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얘가 일 완성할 때 돈 그때마다 돈 줄 거 있잖아. 그럼 이 돈 줄 거랑 이거랑 상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상계가 장치라고 본 거예요. 상계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요. 도급인이 그때마다 돈 줄 때마다 줬어. 조금 묵혀놨다가 상계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 돈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장치 가동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가동.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다 돈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 장치를 발현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한도 안에서는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 지체상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는데 얘가 망했어. 그러면 지체상금은 한없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전부 다 부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대보증을 했을까? 판례가 봤을 때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걸 이 보급인이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뭐 며칠 법원에서 정해가지고 며칠 정도 지체상금까지만 물어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점유취득시효예요. 예, 점취 아주 단골 문제죠. 점유취득시효도 틀 잠깐만 한번 잡아볼까요? 점유취득시효 틀은요 결국에는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예요. 무슨 권리죠? 완성을 하면 245조? 그렇죠. 소유등 청구권.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림을 선 하나 그어. 그리고 위에를 점유승계, 등기승계라고 써야 되겠죠? 등기승계 이렇게 써가지고 7가지 케이스로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할 시간 아니고요. 자, 정리를 해서 점유승계, 등기승계에서 각각의 특징 할 수 있죠. 점유 간단하게 볼까요? 점유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까지 승계를 하는 거죠. 등기승계하면 이중량도 문제가 나오죠. 자,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중량도 문제가 나오고 또 재취득시효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합치면 기산점의 임의선택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자, 1번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을 경고하기 전에 항상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죠.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해지됐대요. 해지돼서 소유자가 바뀐 거구나. 자, 그랬을 때 명의신탁은요. 우리 판례가 명의신탁 되게 싫어해요. 야, 너는 신탁법이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기만 하고 맨날 뒤에 숨어서 뭐 하는 짓이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명의신탁을 봤을 때는요. 명의신탁 효력은 뭐죠?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의 효력은 뭐죠? 상대적 효력.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가 수탁자에서 지금 신탁자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자 바뀐 거예요. 등기 승계가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 이중량도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러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부동산에 대해서 점취가 완성된 후에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왜 안 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왜? 소유등 청구권만 발생한다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자,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를 하더라도 당초에 점유자가 계속 점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점유취득시효, 재취득시효죠. 자, 이때까지 20년이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해설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등기의 승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20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재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 한번 바뀌었으니까 안 돼. 넌 죽어도 안 되는 애야. 아니라고. 이때부터 20년 다시 점유하면요. 취득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요. 자, 3번 점취를 완성으로 하여 소유등 청구권은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하여야만 하죠.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었어요. 이중량도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여야만 하죠. 만약에 무효라고 하면요. 무효가 아니면 안 돼요. 무효가 아니면. 자, 4번 부동산에 대한 그러면 여기 대위권이라고 하면 돼. 피부보전 채권이 뭐예요? 245조예요. 245조. 아셨죠? 자,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여 왜 안 해?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요. 이건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런 거 봤어요. 그쵸? 213조 봤어요. 아이고 화면이 조금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213조 이런 거 봤어요.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뭐예요? 갑, 소유, 을, 점유가 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213조 단서로 점유할 권리를 주장한다고. 점유할 권리에 뭐뭐 있어요? 물체, 동신, 물권적인 권리. 만약에 등기까지 했으면요. 등기까지 했으면 야, 나 물권적 권리 있어. 소유자라고 해서 내 거 못 가져가. 용의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채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채권은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뭐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요. 신의취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미등기 매수인도 있든 대신에 점유취득시효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갑이 갑이 소유자야, 소유자. 그리고 얘 완성자야. 자, 완성해가지고 얘가 어차피 얘한테 소이등 청구권에 하려고 할 거야, 어쨌든. 그런데 소유자가 이때 와서 완성을 했네. 야, 그러면 너 부당이득 내나?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야, 부당이득이 아니고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야, 소유권을 내놔라, 나에게 다시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판례는 못한다 그래요. 야, 어차피 얘 거가 될 건데, 야, 이제 하나 가지고 달라 그러면 양심이 있니 없니?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점유의 권리랑 사용할 권리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점유할 권리는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권리고요. 사용수익권은요, 부당이득 반환 안 해도 된다는 권리예요. 거의 비슷하죠. 만약에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이 있으면, 얘네들이 있으면 등기까지 하고, 또 여기 유치권이 제일 문제가 되죠. 유치권 안 되죠. 이거 부당이득 해야죠. 만약에 이러면 제일 먼저 실무상으로는 계약서부터 옵니다. 계약서 없어. 이런 법정 채권은, 법정 물권은 안 되죠. 네, 반환해야 돼요. 얘랑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얘네들이야말로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보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213조 단서랑 점유한 그 사용 수익권이랑 다르다면서요. 근데 결론이 같을 수는 있잖아. 결론이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자, 3번 선의취득. 자, 선의취득도 이거 처음에만 이래요. 처음에만 몇 개만 이렇게 틀잡기로 보여드린 거. 저의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맨날 봤던 그림이에요. 그쵸? 자, 선의취득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산 물권 변동 파트는 우리가 공부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동산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부동산이랑 좀 달라요. 첫 번째로는 권리자로부터 물권 변동을 받는 경우 민법제? 그렇지, 188조예요. 그럼 공시를 내야죠. 얘도 물권이니까. 공시는 뭐예요? 여러분, 동산의 공시는 방법은 뭐예요? 점유예요. 그런데 동산 물권 변동이라며. 그러면 점유에 뭔가 변동이 발생한다? 그렇지, 인도죠. 그래서 인도 4가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무권리자로부터도 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대. 왜? 점유는 공신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했을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바로 선의취득입니다. 네, 249조 선의취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소유자가 있는 점유자가 있어. 얘는요, 보통 얘네 둘은 점유 매개관계로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점유자가 훔쳤어,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타인 권리 매매로 하면 얘는 채권은 유효하고요, 물권은 무효한 거 당연히 다시죠. 그래서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근데 얘가 선이야, 몰라. 점유자가 와서 당근마켓에 와가지고 이 분필을 팔았어.
그러면 팔리잖아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동무, 유, 승선, 걔는 안 돼. 기억하시죠? 동무, 유, 승선, 걔는 안 돼. 동산이어야 되고요. 무권리자여야 되고요. 유효한 거래 행위여야 돼요. 선이 무과실 평원 공연 사총사. 여기선 사총사라 그랬죠. 동무, 유, 승선. 근데 걔는 안 돼. 야, 너 우리 배 타. 동무, 유, 승선. 근데 걔까지 들고 타는 건 안 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걔가 뭐예요? 점유 계정은 안 돼. 요 정도라면요. 요건 틀은 잡혔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가 요 안에서 다 풀립니다. 요건 아니에요. 그냥 틀 잡고 간 거예요. 자, 동산의 선의 취득. 자, 먼저 기억.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기억 1번은 기니디, 2번 니디리. 다 3개씩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틀린 거 고르시오예요. 틀린 거 고르시오. 자, 채무자 이외의 자가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동산 경매죠. 동산을 경매를 해서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동산을 경락받았대요. 여러분, 동산에 어떤 경락을 받았어.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요. 경매 과정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그냥 매매로 바꿔서 읽어도 되는 거죠. 그쵸? 다시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어쨌든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은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그러면 선의취득자 아까 유효한 거래 행위에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무 유 승선에서 유. 그렇죠. 자,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면 이득받은 배당액 또는 선의취득한 동산이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자, 여러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게 뭐예요? 여기서 취득한 게 그 동산 자체예요? 배당금이에요? 판례는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동산 자체를 반환할 수는 없어요. 아주 유명한 리딩 판례죠. 선의취득에서 거의 한 3손가락을 드는 리딩 판례. 거의 제일 중요한 리딩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밑에 안 읽고 넘어가셔도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랬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몰라서 1번 확실히 틀렸잖아요. 확실히 틀렸어요. 그럼 니은 혹시 몰라서 읽어봤어. 자, 저당권의 실황으로 부동산이 경매됐는데 부합됐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상용에 공하여라는 말이 나오네. 상용에 공하여가 뭐예요? 상부동독.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상부동독이 뭐야? 그렇죠. 종물. 자,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면 상부동독 한번 볼까요? 상용에 공해야 되고 부속됐는데 소유자가 동일인이야. 그리고 독립물이에요. 그러면 종물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상용에 공하여 하는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야. 다른 사람 소유이면 종물이에요, 아니에요? 종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물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까지 맞아요. 부동산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라면 여러분,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면 저당권에 미치지 않죠. 근데 소유권을 경락 받았대. 그렇게 되면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는 판례예요. 자, 디귿. 원 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쭉 보세요. 점유 수탁한 사람이 횡령했대. 그리고 위탁금물 횡령, 소지기간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는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우리 디귿 보시면요. 해설 보세요. 해설.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도품 유실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의사. 제일 중요한 요건이 반의사 인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내가 소유권을 넘겼어. 그러면 어쨌든 의사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도품 유실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두 번째, 횡령, 위탁물 횡령, 점유 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에 횡령할 때는요. 선생님 앞에서 봤을 때 점유 보조자, 소지기관 만약에 그러면 점유 보조자 또는 소지기관이란 것은 점유자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즉 간접 점유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혹은 점유 매개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가 일어나는 경우였을 때 이 반의사를 누구 기준으로 잡냐? 직접 점유자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걔가 팔아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도풀이야, 요품이야, 유실물이야 이렇게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리얼. 자, 251조 규정은 선의 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물건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변권 더하기 항변권 대가 변상 청구권까지 인정이 되지요. 자, 다음 4번 주의토지 통행권 문제예요. 자, 주의토지 통행 이렇게 좀 수월권 문제가 나왔는데 상린관계가 나오네. 상린관계가 안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이런 게 딱 좀 사이드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뭉쳤다는 거죠. 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뭐랑 비교해야 돼요? 지역권이랑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지역권은 물권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상린관계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특징은요.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역권의 특징은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고정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만약에 토지가 분할되거나 보통 분할이죠. 분할된 경우에는 원래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쪽으로 다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정도만 머릿속에 딱 감고 읽으시면 돼요.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고정 안 돼 있죠. 주의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는 주의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하지만 일단 확정 판결이나 화해도 이게 무슨 상관이야. 확정 판결 났다고 내가 그 땅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확정 판결의 내용이 뭐겠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으면 이만큼에서 너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되는 권리 자체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됐다면 여기서 확정됐다고 해서 그 길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통행을 서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성격이 그 권리의 성격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니까요. 그쵸? 자, 4번은 가볍게 넘어갑시다. 5번 지상권 내지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거는 이번엔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길이가 있어서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맨날 관법지 여기가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있는데 밑에는 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기거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 한번 맞아볼까요? 시작. 처분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매매 기타 원인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요 세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강제 경매로 달라지는 거예요. 강제 경매를 하려면요. 압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요. 뒤에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압류 앞에 가압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실행을 하면 싹 소멸되죠. 만약에 압류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죠. 압류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경우 저당권은 안 분해서 받아요. 만약에 저당권이 압류보다 먼저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순위대로 배상을 해요. 그리고 저당권이면요. 둘 다 없어지고 순위대로 배당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왜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처분 당시를 압류는 언제로 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 기입등기 그렇죠. 경매 기입 등기를 했을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죠. 또 가압류건요. 가압류 등기했을 때 그리고 압류보다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요. 요때 이렇게 세 가지 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억을 했었죠. 자, 그 문제가 나와서 조금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데 요것만 알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기억. 다음 중 옳은 것이에요. 자, 기억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나오죠. 강제경매 나오면 압류 맨날 나온다고요. 압류나 그 선행한 가압류가 또 있대. 자, 그러면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있대. 요 경우죠.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 요거 판단할 때 언제? 그렇죠. 저당권. 맞죠? 자, 니은 건물 철거의 합의. 배제 특약이구나. 배제 특약 왜 있어요? 여러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가치.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요건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제 특약 같은 게 있으면요. 야, 내가 거기서 그 건물 계속 살려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무너질 이유가, 철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그 얘기예요. 지금 토지 달라진 후에 건물 소유자라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묵시적. 자, 묵시적 합의 나왔네요. 자, 우리 민법에서 묵시적 합의 인정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파트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어떤 판례가 나오면 그냥 묵시적 나오면 동그라미예요. 오케이. 다만 그 묵시적이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죠. 건물철거의 합의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발생하는 배제를 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하여는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돼요. 배제 특약을 판단하는 판단 방법에 대한 판례예요. 자, 5번 지상권 또는 법정 지상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디귿. 자,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와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여러분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공유관계에서 관법지는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삼각형이야, 역삼각형이야? 역삼각형이라 그랬죠. 역삼각형은 관법지 인정, 삼각형은 안 돼요. 삼각형, 역삼각형이 뭐예요? 갑, 토지를 갑, 을이 공유, 그리고 갑이 건물 소유.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은 안 돼요. 근데 갑, 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거 역삼각형이죠. 이건 돼요. 문제 봅시다. 토지 공유자 끝났어요. 토지 공유자래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바로 X 치고 넘어가요. 1초만 풀어요. 자, 리얼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자가 양도 달라지는 경우구나. 이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인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죠. 채권자 취소권은요. 왜요?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취소권, 취소의 효력까지 생각하시면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6번 상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친상법 중에 상속 나왔어요. 상속에서 이것도 1번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자, 여러분 생명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맞아요? 자,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실적 사망이라는 사망이래. 자,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했습니다. 얘가 보험자고요. 피보험자예요. 보험회사. 네, 보험회사.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을을 보험회사라고.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 많이 했으니까. 자,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네요. 근데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이 뭐였냐면요. 제3자인 병을 수익자로 하는 계약이었어요. 낙약자고 수익자고 요약자인 경우죠.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요.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요. 이 기본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을의 항변 요건에 불과하다. 그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급 청구권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병 자체의 권리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보험금 지급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이 을한테 지급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급 청구는요. 을 고유의 권리예요. 갑의 권리였다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응? 병 고유의 권리예요. 끝났네요. 자, 보험자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이미 틀렸죠.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 재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질문.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아하, 이 경우 뭐예요, 여러분? 이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돼 있죠. 이해상반행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친권 법정 대리권 법정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죠. 뭐 공동 대리도 있었고요. 뭐 우리 후견인들도 있었고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이해상반행위예요. 이해상반행위면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 케이스 한 세 가지 정도 갑이 있고 A, B, C, D 회사. 근데 A가 미성년자인데 갑이 부예요. 자, 이 경우에 을은 미성년 형제, C는 성년 형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본다고요. 미성년자 여기 볼게요. 상속재산을 협의한다면 921조에 대한 것이며 미성년의 법정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다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돼요. 죄송합니다. 아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잠깐 들었다 나가셨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성년은 어떻게 될까요? 성년 어떻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얘는? 예 힌트 107조 1항 단서 그렇죠. 친권의 남용으로 해결합니다. 요건을 만족하면요. 자 3번 4번은요 네 4번 다 맞는 지문이고요. 7번 볼게요.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토지의 개수 지적법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 그 공적 토지 즉 부동산을 어떤 공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장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우린 그걸 등기라 그러죠. 등기는 뭐를 표상하기 위한 거예요? 권리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 그 장부들, 우리 대장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건 뭐예요? 뭘 위한 거예요? 세금을 위한 거예요. 일단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뭐가 중심이에요? 등기, 현황은요? 장부, 그렇죠. 기억이 남죠. 자, 근데 이거는 지적법이네요. 네, 어쨌든 이건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분필 등기를 하잖아요. 분필 등기. 여러분 땅을 세는 단위가 뭐예요? 땅 세는 단위 필이에요. 필. 한 필. 평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 아니에요. 필이에요. 필. 자, 그러면 한 필, 두 필 나누는데 만약에 일물일권주의에 의해서 나는 하나의 토지 위에 하나의 소유권, 즉 공유 같은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나의 토지 위에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토지는 뭐죠? 하나의 토지는 그렇죠. 한 필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반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좀 팔고 싶으면 그냥 못 팔아요. 반드시 분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적법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지적 공부. 야, 토지 현황 제대로 우리가 딱 해놨는데 니네 마음대로 분필 절차한다고 등기만 분필 등기한다고 해서 그 동기 효력이 있겠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에서 그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지적법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서 분할해가지고 토지 현황을 반반으로 딱 만든 다음에 분필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않으면요. 1부동산 1등기 원칙 형식적 요건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질문이네요. 야, 2번 물건의 사용된가로 받는 금전 이거는 그냥 조문 문제죠. 법정과 시력하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여러분 이번에도 한 15문제 14문제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3번 은행과 근저당권 사용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여러분 이런 거에 예단을 만약에 갖게 되면요. 이거는 민법에서 많이 다뤘던 지문이 아니다라는 걸 뻔히 아실 거예요.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봤던 지문이다. 보실까요? 자, 은행과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서 돈 빌림인 거예요. 돈 빌리면서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 부동문자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은행이니까 회사잖아. 그러니까 약관 형식으로 돼 있나 보네.
그러면 이게 약관 형식으로 돼 있는다고 이거 약관거래법 약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일부 무효가 원칙이고 또 설명 의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약관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으면 이걸 처분 문서로 보기 힘든가요? 왜? 처분 문서예요. 그쵸? 처분 문서 뭐예요? 증명하려는 법률 행위가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가 그냥 처분 문서예요. 그쵸? 그러면 처분 문서에 만약에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진정 성립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다툼 없는 거예요. 나 그렇게 썼다. 다툼 없는 거예요. 그럼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네, 문헌대로 의사표시대로 존재할 내용을 인정할 수 있죠. 네. 우리 여러분 서증에서 많이 보셨던 판례일 겁니다. 자, 민사소송법. 자, 4번도 상속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8번 채권자 취소권 문제예요. 채권자 취소권 넣으면 마음이 굉장히 콩닥콩닥하죠. 그쵸? 자, 1번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를 할 때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된 언인이 된 법률 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방소로서 그 권리 취득이 되는 원인된 법률 행위가 사행위를 이유로. 자, 여러분 쭉 읽었죠? 잘 읽히나요? 이거 판례를 알면 금방 읽히는데요. 뭐예요? 자, 원래 여러분 사행위 취소 왜 해요? 이 둘 사이에 법률 행위를 왜 상대적으로 취소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행위 취소를 하는 이유는 원상회복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상회복. 어떻게든 원상회복 구하려고. 그쵸? 다시 볼게요. 원상회복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소로서 그 소유권에 취득이 된 법률행위가 사행위. 사행위 취소를 반소로 구한다 그랬대. 자, 그러면 취소가 안 됐는데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례는 된다고 봤습니다.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 사행위 취소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원상회복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아셨죠? 자, 2번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행위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맞나요? 각자 다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행위 취소의 소송물이 뭔가요? 자,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물은 뭐예요? 보, 필, 불, 대 중에서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또 A 값만 있는 게 아니고 C도 있고 이래요. 근데 얘네 모두의 소송물은 뭐예요? 을이 병에 가지는 피, 대위 권리란 말이에요. 동일해요. 어머나 청구 동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복된 소재기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요건이 청동, 당동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의 소송물은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권리가 달라요. 그쵸? 자, 일단 그러니까 각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수익자가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에 채권자의 채권액을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여기까지 맞는데 채권자별로 안 분한 범위에서 반환을 명하는 게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4번은 많은 지문을 보시고요. 다음에 법인의 기관.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 쭉 8번까지 잘 풀리는데 하는데 기관 나오면 당황을 확 하죠. 왜? 우리가 힘줘서 공부 안 하니까. 근데 보시면요. 1번은 뭐예요? 대표권 제한에 대한 얘기예요. 대표권 제한 얘기. 대표권 제한 등기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무제한설 등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한숨 놨어. 2번 볼게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이사회는요. 상법에서 빼워요. 우리 민법에서 이사회 언급을 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다룬 적도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한하여 법률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의 어쨌든 어떤 총회를 내서 결의를 한대. 그렇죠. 근데 결의를 할 때는 그 절차적인 요건도 전부 다 만족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 뒤에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방법에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해관계인들은. 그런데 그 무효의 효과가 어떻게 되겠냐면요. 효과는 상대적 효력이에요. 이해관계인하고 상대적 효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효력이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운 이유는 그냥 한번 봤으면, 이거 책 보셨으면 책에도 이거 기본서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안 보니까요. 기억에 잘 안 남죠. 네, 그리고 사단법인총회는 일주일 전에 기재하여 발송하는, 자,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에 따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4번은 우리 그 OX에서도 했고 우리 사순환에서도 봤던 문제죠. 아주 많이 봤던 거예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정관 변관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OX랑 사순환은 뭐였죠? 전세권 설정, 또 저당권 설정. 그렇죠. 자, 기본재산의 강제 집행을 시행할 경락되는 경우 동일하지만 정관 변경에 대해서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은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 원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언제 변경돼요? 경락대금 완납시죠. 그렇죠. 그럼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요건이고, 이건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경매 신청 시에 뭐 주무관청에 허가서 띄워와라 하는데 그거 못 했다고 해서 경매 자체가 절차가 위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10번부터 보시면요, 지금부터는요 문제가 되게 짧아져요. 갑자기 이제 9번까지는 문제 되게 길었는데 10번부터 갑자기 문제가 확 짧아집니다. 네, 너무 부담 안 가지시고 푸셔도 됩니다. 계약의 해제. 자, 해제는요, 잠깐만 잡아볼까요? 해제 가장 큰 틀. 해제가 뭐예요? 우리 아니 물론 저기 소급해서 없애는 건데 제일 먼저, 그렇죠, 해제 종류 약정해제, 법정해제입니다. 법정해제는 채무자 채무 불이행, 원래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뭐예요? 강, 손, 해잖아요. 그쵸? 강제 이행, 손해 배상, 그리고 해제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법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해제는요, 계약금 해제 생각을 하시고요.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각각 해제랑 비슷한 애들 있죠. 뭐 실권 약관 같은 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해제의 효과 해야죠. 해제 효과 소급표 있고요. 자, 그 정도 머리에 떠올리고 문제 바로 읽으시면 돼요. 자, 1번. 자, 사망하였고, 일반 당사자가 사망했대. 자, 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위상속인들이 위계약을 해제하려면 특약이 있었다는데 특별한 사항 없는 이상 전원의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전원의 의사표시 해야 돼요. 자, 매매계약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욕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들에게 당의 계약에 대한 기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원상회복금으로 인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기타 급부를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이 판례 아시겠어요? 네, 판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네, 굳이 몇 년도 판례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저도 못 외워요. 자,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익숙하지 않은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해제 볼 때. 그렇죠. 근데 3번을 보세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제3자래요. 제3자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548조가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자, 우리 해제에서 제3자는요, 등기 또는 인도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자, 완벽한 물권을 취득한 자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채권 양도. CF 108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하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틀린 지문이란 게 눈에 이렇게 훤히 딱 보인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자, 11번 CO에서 CO 이익의 포기가 나와서 제가 하실 수도 있어요.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기기 요건이죠. 뭐 대상 적격 물어보거나 기간 물어보거나 기산점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효 이익의 포기를 그냥 딱 물어봤어요. 시효 이익의 포기 기억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소멸시효가 개시되고 나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그 소멸시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인정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 그건 뭐예요?
네, 승인이라고 해요. 승인은요, 기본적으로 중단 인식 필요 없고요. 그쵸? 처분 권한 필요 없어요. 처분 권한 족차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나 시효 이익 포기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소멸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 완성한 거 알아. 그리고 나 처분 권한 있어. 그리고 나 효과를 발생시켜. 보통 효과에서 제일 중요하죠. 포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효과에서.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포기로 봐요. 그때 되면 비로소 포기로 봅니다. 아셨죠?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효과의사 정도만 아셔야 되고요. 승인이랑 차이점 정도 아셔야 돼요. 자, 1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사행위가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이 다른 일반 채권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멸시효로 소멸을 했는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해도 될. 판례에서도 그렇게 그 표현 나오죠. 안 해도 될. 그러니까 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자, 2번, 3번 다 네. 보시고요. 자, 등기의 추정력. 여러분 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추정력이 있죠. 등기는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은 뭐예요? 등기 원인 같은 거. 그렇죠. 이것과 전부 다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등기의 추정력만 보면요. 제가 몇 가지 말했죠? 한 네 가지 정도 말했나요? 자, 뭐뭐 있죠? 등기 원인과 등기 절차,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까지,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까지 전부 다 추정이 돼요. 자, 전 등기 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또 나오네요. 이해상반 행위. 이해상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자,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는 이상 원인과 절차, 일단 요거 두 개는 유효한 걸 봐요. 그렇죠? 자, 2번 건물의 보존 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이 깨집니다. 완전 리딩 판례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그 명의자. 자, 3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자, 4번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병한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 등기. 말 되게 기네요. 결국에는 소송 수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했네요. 그리고 말소 등기를 받았네요. 그러면 등기 절차의 흠으로 인해서 무효인 등기,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절차 등기상의 흠, 여기까지도 맞아요. 근데 무효인 등기냐라고 봤을 때 우리 판례는 재밌는 판결을 여기서 내렸습니다. 이거 사실은 실관부다라고 했어요. 실관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 해설을 보시면요. 판례 제가 좀 분설해서 써놨거든요. 한번 그거를 한번 볼까요? 자, 등기에 흠이 있어? 등기에 흠이 있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했죠? 첫 번째. 자, 사행위 취소해서 승소를 했어? 자, 승소를 했잖아. 사회행위 취소를 왜 해? 다시 말할게. 사회행위 취소를 왜 해? 원상회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원상회복을 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하면 절차상 흠이 있긴 한데 모든 다른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할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돼. 그쵸? 그리고 그 가로 2번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등기 절차상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된 거를 다시 회복시켰다가 다른 사람이 또 말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소를 하면 그 사람이 말소를 하거나 또 정당 권리자가 말소를 하면 똑같이 돼요. 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실관부다. 그러니까 다 좋지만 이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네, 2015년도 판례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요. 반사회적 질서, 우리가 이번에는요. 시험 문제가 103조도 나오고요. 그렇죠. 불법 원인급여도 나왔어요. 자, 13번은요. 다른 거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고 14번 이거 당황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하나도 당황 안 했죠. 이거 사순환에서도 문제 따로 냈었고요. 그렇죠. 또 파이널 특강에도 조금 진난 판례긴 하지만 전압이라 가지고 내가 넣어놨고요. 그 3순환, 2순환에서도 얘기했고 이거 무슨 사건이요? 기아 자동차 사건이죠. 기아 자동차 사건이에요. 딱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단체 협약이 103조 대상이 되냐? 돼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야, 직계 가족 1인을 그냥 특별 채용해 주세요. 그 회사에서 그래. 야, 이게 어딨냐 세상에. 이거는 103조 위반 충분하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산재 유족 특별이야. 산재로서 사망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을 채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103조 위반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아 자동차 사건. 자,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 몇 번 봤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저랑도 몇 번 봤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보셨던 판례일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동시 이행 항변권. 동의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쌍무계약 당사자가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자,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 잠깐만 볼게요.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쌍대변이죠.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관계가 있고요. 이 대가적 채무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행상의 결련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련성이 있는 경우에 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요. 이 소극적 요건은 왜 필요하죠, 여러분? 상대방이 이행을 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이행의 제공을 했다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을 깨뜨리기 위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가 문제가 되죠. 이거 판례를 막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 한번 깨려면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한번 그냥 생각해보자. 이거 예시예요. 내가 하루에 이행의 제공을 했어. 안 받아. 그러면 그때 깨진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요. 다음날 되면 이행의 제공을 하려면요. 계속적 이행의 제공이죠. 계속적 이행의 제공설이죠.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았으니까 다음날에는요. 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날 또 했어. 응? 그날 또 했어. 그날 또 깨졌어. 근데 그 다음날 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서 완벽하게 소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이 먼저 한 번에 현실에 제공을 했어요.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했다면 깨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지체 빠지게 해서 깨졌어요. 자, 위에 같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 이유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쵸? 자, 다음 15번 상계에 관한 문제. 상계도 제가 강조했었죠. 상계 문제 나온다고. 상계 문제 나온다는 게 최신 판례도 많이 나왔고요. 또 우리 그 은행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연달아서 한 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의미였거든요. 차고송금 문제 그런 게 나왔고 그냥 일반 상계에 대한 문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왔던 문제는 아주 리딩 판례들만 나왔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형벌의 일종인 벌금 동그라미. 자, 벌금이요. 여러분, 확정이 돼야 돼. 확정이 어딨냐? 확정이 있네요. 자, 벌금이 확정되면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확정된 벌금 채권이 자동 채권이 안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판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없는 거 찾는 게 더 힘들죠. 왜 없어요? 아니, 안 된다니까? 아니, 된다니까? 안 될 이유가 없어. 왜요? 라고 할 말이 없죠. 그런 판례예요. 벌금. 그러니까 결국엔 자동 채권이 될 수 있다니까. 다음에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거죠.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에 양육 채권. 그러면
이미 도달했으면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분할 뭐 처분이 가능해요. 여기서 독립처분이라고 했네요. 독립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사전구상권. 아하,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동면 자동채권에 붙일 수 없는 게 뭐야? 자동채권에 붙일 수 없는 거. 동양 면책청구권. 이게 뭐야? 사전구상권. 이거예요, 이거. 면책청구권. 자동채권에 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수동채권은요. 지압사고. 자, 뭐라고 했어요? 동면을 겨울잠을 자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앞에 자갈들이 많아서 배가 아이고 아파. 지압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지급금지 채권, 압류금지 채권, 고의에 의한 고의의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자, 또 그러니까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요. 자, 상계 적상 시점에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 다음에 지체가 발생했대. 상계 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에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동면 지압사고 저거 보여드리려고 요거. 다음에 총유. 야, 총유 문제 나오네요. 당사자들 통유는 뭐죠, 여러분? 어떤 단체의 소유 형태죠? 비법인사단. 그래서 민총에서 했죠. 우리 민총에서 했어요. 자,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이 공동이익마심의 공동수급체. 여러분 공동수급체 뭐죠? 도급 때 봤죠?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조합.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 근데 비법인사단 아니라니까 총유 아니에요. 1번이네요, 정답은. 1번 아니고요. 뭐 2번, 3번, 4번도 워낙 유명한 판례들입니다. 특히 4번은 뭐 교회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우리가 비법인사단에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법인사단 보존행위로 소송을 하려면 대표자가 일단 있어야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적격 봅시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당사자 능력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렇죠. 비법인사단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플러스 5어 전원이 고필공. 여기에 대표자가 개인 대표자 이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 자, 17번 유증 및 사인 증여. 유증도 제가 꼭 봐라고 했던 게 유분, 유증, 상속 회복 청구권. 여기는 꼭 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한번 볼게요. 자, 유증 및 사인 증여. 자, 여러분 사인 증여. 자, 사인 증여. 사인 증여는요. 증여를 유추 적용하죠. 사인 증여 유증을 유추 적용하죠. 증여가 아니고. 그쵸? 조문에 있죠. 562조 사인 증여 유추 적용하죠.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질은 다르죠. 유증과 사인 증여는. 자, 1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는 것을 유증의 포기 또는 또 뭐 있어요? 유증의 포기 또 상속 포기도 유증 포기, 상속 포기 두 가지는 사행위에 해당돼요? 해당 안 되죠. 근데 상속 분할 협의는 사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거 맞고요. 자, 포괄적 유증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퀄 여기 없나? 똑같은 게 상속으로 일단 거의 상속으로 봐야 되죠. 근데 상속으로 거의 봐야 되는데 상속처럼 보면 되는데 거의 포괄적 유증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습상속 안 되죠. 그리고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권 있어요? 유류분권 없죠. 그리고 포괄적 유증으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유증은 되는데 상속은 안 되는 게 뭐예요?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은 받을 수 없죠. 그 차이. 자, 3번 상속인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제착기간에 대하여 999조는 포괄적 유증 경우에는 유축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빼고는 돼요.
자,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타 문제로 종합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위임 관계네요. 자, 여러분, 위임 관계인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일단 위임 관계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벌써 머리 아파. 내가 이게 많이 봤던 지문이 아니란 걸 스스로 알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중개업자는 설리장 관리자, 자, 수임이는요. 우리 민법에서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딱 하나 빼고 뭐라 그랬죠? 무상수취인. 무상수취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가지고 있다면 된다고요.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선관주의 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건 알아.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과실이 있는 거죠. 자, 신의성실로 매도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랑 주민등록에서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가 판례는요. 판례 결론이 있대요. 그러니까 없다고도 벌써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해도 저는 수긍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있대요. 앞에는 논리를 따은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 판례예요. 결론은.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는 거고요. 틀린 분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돼요. 내가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씩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법리에다가 하나씩 넣으려고 생각하면요. 시간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세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판례는 엄청 유명한 판례예요. 그렇죠. 예금자는요.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요.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이상하죠?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판례를 아시니까 아시는데요. 자, 돈을 제공하고 그 돈을 확인을 한대요. 자, 계약에 성립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약관 하나 했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보통은 청약과 승낙. 그렇죠. 이건 뭐예요? 교차청약도 있죠. 교차청약도 있고 이건 뭐예요? 특정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그렇죠. 판례는요, 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금융기관에 은행 가서 돈 주고요. 그 돈을 막 확인하잖아요.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하면 예금계약 성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자, 민법 684조 1항에 대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 이것도 위임이네. 그렇죠. 위임일 때 수취한 과일이 있으면요. 이게 684조예요. 수취한 과일이 있으면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특약 같은 게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 위임 종료시입니다. 위임 종료시. 위임 종료시에 두면 돼요. 자, 4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으로. 맞아요? 맞아요. 위임은요. 원칙적으로 무상해요. 자, 그런데 나 변호사 보수 청구권이네. 야, 여러분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저 일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위임 계약은 원래 무료, 원래 무상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 돈 안 줘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판례예요. 위임이라며.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보통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유상으로 하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보수청구권 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에이, 야, 변호사들, 야, 지네들 배부르려고 이런 판례 만들었구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자,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래. 자, 법률 위반. 자, 불법 원인 급여 뭐예요? 가행법규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그렇죠. 2번 조금 주의해야 되죠. 윤락행위를 했을 때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물금 등. 자, 그러면 윤락여가 있고요. 또 윤락행위를 주선하는 포주가 있겠죠.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요. 둘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법성 비교론이 들어가요. 자, 3번. 자,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별도의 약정, 급부 그 자체 또는 그 가름한 대가물을 반환하는 것을 특약하는 것은 잘 읽히지도 않아.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다. 자, 불법 원인 급여에서는요.
그 급여 자체의 법률 행위가 103조 위반이거나 또 뭔가 결부되거나 조건 같은 게 결부되거나 그런 것들이 무효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다 무효죠. 그렇죠? 자, 4번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 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공서양수 위반이래요. 이거는 어떤 그냥 지엽적인 판례죠. 지엽적인 예시 판례죠. 결국에 그냥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너무 뻔한다고요. 1번. 그쵸? 뭐 농지법 위반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자, 사용대차도 무상이네. 그리고 사용대차도 심지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1, 2, 3, 4번을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스킬을 발휘해야 되죠. 어차피 맞춰야 되잖아. 1번 볼게요. 자, 사용대차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 자, 여러분 건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라고 돼 있어요.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건물, 사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여러분 근데 이 판례는 사순한테 봤던 판례예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사순한테 봤던 판례입니다. 자, 어쨌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건물 사용 목적 토지, 임대차의 특별한 거 하나가 뭐예요? 대항력을 부여하죠. 주임법이 아닌데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요, 건물 푸시기 정말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임차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을 바로 부여해 준다고요. 건물 안 부시려고. 자, 이거 지금 대항력을 대입하지 말고 안 부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비슷하겠죠. 자, 사용대차는 일단은 무상이에요. 무상인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는 당해 지상 건물의 사용 수익이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나.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건물 부시기 싫으니까. 그런데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주는 차주의 사망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보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사용대차라고 집 써라고 내 친구한테 땅 써라고 줬어.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 그러면 원래는요, 우리 조문에도 있어요. 원래는 차주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대주는요,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런 경우도 안 돼. 안 된대. 왜 안 돼?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사용 대차는 건물을 안 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좀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생각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으셨겠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다 맞는 지문이라서 여러분이 그 1번을 여기서 좀 시간을 잡아 먹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책 보면요, 당연히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야, 이거는 내 책 몇 페이지에 있고 이건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죠.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한다고요. 이거 몇 페이지 있고 몇 페이지 있어. 그러면 책에 다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적중했다 이런 건 좀 그쵸. 효율적으로 제가 전달을 못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요.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예요. 의사표시가 강박.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쵸? 1번부터 아주 최고 특 A급 리딩 판례가 나와버렸네요.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 거에 여러분 강박 같은 경우에요. 사기 강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강박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강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돼 버리면요. 무효예요. 취소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선생님 강박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의 요건이 커요. 강박으로 인한 당연 무효의 효과가 커요. 110조 취소의 요건의 범위가 넓어요. 이게 커요. 이게 넓어요. 이게 넓어요. 이게 훨씬 넓죠. 뭐 하나 필요하다. 박탈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다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좁죠. 죄송합니다. 좁죠 이게.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면 범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요건이 하나 더 추가돼. 그러니까 얘가 더 좁아. 그런데 얘를 주장한다고 해서 취소의 효력, 취소도 함께 주장한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22번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거는 공유물 분할은 다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액 배상 세 가지가 있고 또 형식적 형성의 소야. 그리고 문제를 빨리 보세요. 자, 1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 수반되는 형성권이죠. 자, 공유자들이 일반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맞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 자체도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냐? 말 이렇게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일신 전속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는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동그라미 2번 공유물 중에 공유자 중에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을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면 가격 배상의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냐? 아주 오래된 판례죠. 그쵸? 당연히 돼요. 그 결국은 허용되지 않나? 에이, 허용돼.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앞뒤가 조금 애매한 판례가 들어오더라도 이번 시험은 아까 뭐 사용대차, 뭐 위임 같은 것도 꽤 괜찮았고 사용대차 뭐 이렇게 아주 구석에서 나와서 사람 좀 헷갈리게 만들거나 처음 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판례 아니면 문제 아니면 맞추긴 자체는 쉬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도 분할 방법 허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임대차 및 주임법. 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의항의 행사 방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동시행변권으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 거기에 점유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용 이익, 즉 부당이득 반환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나? 그 문제도 같이 들어보겠죠. 자,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판례는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왜? 성립하는데요. 맞아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별개라는 걸 아까 봤죠. 우리가 213조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가 계속 행사를 해가지고 반환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만큼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네.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에는 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자, 분리했대요. 임차권과 분리 양도 가능해요? 완성하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이게 분리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이 왜 필요해요? 임차는요. 결국에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굉장히 약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력도 부여하고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돼봐가지고 집 날리면 최소한으로 전세금이라도 좀 구해라 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 줬는데 이걸 분리해서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취지에 어긋난다. 판례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자, 4번 주택의 임차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대항력 갖췄네.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소유권이 양도됐대.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주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도인에게 이익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한테 앞으로 돈 달라고 해야 돼요? 보증금 달라고 해야 돼요? 양수인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양도인의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은 소멸하죠. 왜? 대항력 갖추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쵸? 자, 24번. 자, 유류분 문제 나온다고라기보다는 제가 강조했었죠. 자,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의 방법에 의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원물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은 웬만하면 원물 반환을 해줘야지 이런 의미라 그랬죠.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증여나 유증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가졌대요. 갑이 사망을 하면서 뭐 A, B, C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얘한테 지분 한 채 줬어.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A의
채권자인 X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B씨가 유리분반한 청구권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랄라 이러면 원물 반환을 하려고 그러면 저당권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B와 C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이건 안 되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보통 가액 반환하겠죠. 가액 반환 청구하겠죠. 원물 반환 안 하고요. 그런데 굳이 나는 이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의 추억이 너무 좋아 해가지고 굳이 그냥 이거 달래. 저당권이 있어도 된대. 위험 감수하겠대. 이게 불가능할 이유는 뭔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가액 반환 구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을 안고 목적물 자체를 달라고 원물 반환하라고 원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대물 변제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자, 대물 변제. 변제가 나왔는데 변제도 안 나오고 작년에는 변제와 변제 충당 두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대물 변제가 나왔죠. 자, 이렇게 굳이 자주 출제되고 빈출되고 법리도 좀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굳이 A급이라고 얘기하면 이번에는 B급, C급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판례가 처음 익숙하지 않은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물변제죠. 근데 대물변제도 책 우리 기본서랑 OX랑 빠짐없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맞으셨을 거예요. 볼까요? 자,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 이행의 가름하여 급여된 것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 일어나게 해서 186조.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 필요해요. 등기. 당연합니다. 대물변제했다고 등기 필요 없으면 이거 악용되길 확률이 아주 높죠. 그쵸? 자, 2번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면 유상계약이라면 뭐가 반드시 딱 떠오를까요? 유상계약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위험부담하고 담보책임 떠오르죠. 자, 그럼 목적물에 하자가 있대. 아이고, 대신 집으로 갚았는데 그 집에 하자가 있네. 그러면 담보책임 규정 준용되겠죠. 2번도 맞아요. 3번 대물변제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대물변제가 아니가 그냥 매매계약이라고 봅시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판례는 없다고 봐요. 판례는 판례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판례에서 만약 그것이 대물변제로 인해서 가름해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판례. 자, 4번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25번까지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자, 이번 시험엔 조금 특이하다고 그랬죠. 최신 판례가 많지 않았고 대신에 좀 구석에서 좀 나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여러분 당황하지만 않으셨다면 올해는 민법 저도 우리 해커스에서 기대를 좀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드디어 민법의 책을 덮을 시간이 오신 것 같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원직 시험을 도전하시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제 수업을 수강해 주셔서 정말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공무원의 민법 담당 박결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